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뒷골목. 이현우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낡은 건물들이 헐리고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선우그룹의 젊은 회장이자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선봉장이었다. 모두가 그를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사업가로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20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의 그림자로 인해 늘 고독하고 공허했다. 현우는 자신의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구역. 이제는 철거를 앞둔 곳이었다. 그는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과거의 향수에 잠겼다. 이곳은 20년 전 그가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첫사랑, 김지혜를 만났다. 그녀는 빛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고 현우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현우의 집안, 특히 탐욕스러운 삼촌 이종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지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우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현우의 눈에 낡은 골목 한쪽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작은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움직임은 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이었다. 10살 남짓한 여자아이와 그보다 더 어린 남자아이. 그들은 캄캄한 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현우는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재개발 구역이라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팀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잠시 멈춰봐. 현우는 채서 내렸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쓰레기 더미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꼬질꼬질한 옷차림과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희망을 잃지 않은 듯 빛났다. 여자아이는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그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 순간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와 아이들이 뒤지고 있는 쓰레기 더미 위를 환하게 비췄다. 그리고 현우의 눈에 여자아이의 손에서 빛나는 목걸이 하나가 들어왔다. 목걸이에는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투명한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였다. 다이아몬드는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목걸이는 그가 2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첫사랑 김지혜에게 선물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그는 그 목걸이를 직접 디자인했고 둘만의 사랑의 맹세가 담긴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현우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목걸이를 움켜쥔 여자아이의 작은 손에 고정되었다. 20년 전 지혜의 목에서 빛나던 그 목걸이가 지금 이 낡은 골목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다니. 이 기막힌 우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자아이는 목걸이를 소중하게 감싸 쥐더니 조용히 남자아이에게 속삭였다. 준호야, 엄마 목걸이야. 우리 꼭 이걸 되찾아야 해. 엄마 목걸이. 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김지혜의 아이들이라는 말인가? 지혜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목걸이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현우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여자아이는 목걸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얘들아, 괜찮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현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저희는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물건이에요. 목걸이 말하는 거니?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일한 거예요. 현우는 아이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김지혜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남기고 죽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네어희 엄마 이름이 김지혜니?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아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네, 어떻게 하세요? 현우는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김지혜? 그녀는 정말 자신의 첫사랑 김지혜였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네어희 아버지는 누구시니?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목소리가 목에 걸려 나왔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김지혜와 다른 남자의 아이들이라는 말인가?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 그는 20년 만에 첫사랑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그녀에게는 자신과는 무관한 삶과 아이들이 있었다. 현우는 아이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김지혜의 순수함을 보았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은 20년 전 김지혜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현우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들의 엄마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그는 이 가여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너희들 나랑 같이 갈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현우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자아이 강수미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어린 동생 강준호의 손을 잡고 현우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희는 아무나 따라갈 수 없어요. 수민이가 말했다. 그래, 나도 너희를 믿을 수 없어. 현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이었다. 나는 이현우라고 해. 선우그룹 회장이지. 너희 엄마 김지혜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이 목걸이는 내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고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아이들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특히 수민이는 현우의 진심을 느낀 듯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준호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더니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낀 듯 현우의 다리에 기대었다. 준호는 특별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 엄마가 이 목걸이를 무척 아끼셨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민이가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 것이죠? 현우는 자신이 지혜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 이야기. 아이들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은 엄마가 살아있을 때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엄마는 늘 현우를 별을 따다 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현우는 아이들에게 김지혜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사망 원인과 장소를 물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 뿐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엄마가 아팠다고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호화로운 대저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현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았다. 현우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따뜻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는 아이들에게서 김지혜의 흔적을 느끼며 자신의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수민이는 현우의 배려에 감사했고, 준호는 현우의 옆에 앉아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회장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이가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 너희 엄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가 너희 엄마에게 못한 것을 너희에게 해주고 싶구나. 현우는 아이들에게 김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왜 사라졌는지,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는 20년 묵은 비밀을 파헤치고 김지혜의 삶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이 김지혜의 유일한 혈육이라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두 아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이끌림이라고 생각했다. 이현우의 대저택은 강수민과 강준호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물이 펑펑 나오는 욕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진수성찬은 그들이 살아온 지난 10년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다. 수민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준호는 현우의 따뜻한 시선과 알 수 없는 편안함에 이끌려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특히 준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우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감지했다. 현우는 아이들에게서 김지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이 김지혜의 삶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억은 너무나 희미했고, 김지혜는 그들에게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의 직업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엄마가 늘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소중히 여겼고, 늘 밝게 미소 지으며 노래를 불러주었다는 것뿐이었다. 회장님, 엄마는 노래를 정말 잘하셨어요.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늘 노래를 부르셨어요. 수민이가 말했다. 맞아, 엄마 노래는 최고였어. 꿈에도 나와. 준호가 신이 나서 덧붙였다. 현우의 마음속에 20년 전 김지혜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현우는 김지혜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물었지만 아이들은 정확한 공명은 알지 못했다. 다만 희미하게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뿐이었다. 그때 현우의 집에서 키우는 노견 럭키가 아이들 옆으로 다가왔다. 럭키는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작은 강아지였지만 나이가 많아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다. 럭키는 준호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럭키를 보더니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 듯 럭키의 털을 쓰다듬었다. 럭키는 준호의 손길에 만족한 듯 그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회장님, 이 강아지는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수민이가 물었다. 현우는 럭키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녀석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야. 럭키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할까. 현우는 럭키의 존재를 통해 김지혜와의 과거를 떠올렸다. 럭키는 김지혜가 현우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지혜를 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리곤 했다. 럭키는 김지혜를 무척 좋아했다. 현우는 비서에게 김지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20년 전 김지혜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친구, 그녀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까지. 하지만 김지혜의 흔적은 마치 지워진 듯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 했다. 현우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지혜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잠적이 아니라 어떤 음모에 의해 강제로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배후에 삼촌 이종민이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종민은 현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현우의 재산을 관리하며 선우그룹의 실권을 장악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현우를 견제하며 자신의 야망을 키웠고 현우의 첫사랑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현우는 이종민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종민은 겉으로는 현우의 삼촌이자 조력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현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현우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선우그룹의 지분을 몰래 빼돌리고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그는 현우가 김지혜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다. 현우의 행복은 곧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우는 과거 이종민이 김지혜에게 접근하여 그녀를 협박하고 그녀에게서 현우를 떠나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당시 현우는 이종민의 말을 믿었고 지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때 준호가 럭키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럭키야, 엄마가 보고 싶지.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럭키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들더니 현우를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럭키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럭키는 갑자기 준호의 손을 물고 현우의 서재 쪽으로 이끌었다. 레오키야, 왜 그래? 현우는 의아했지만 럭키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럭키가 이끈 곳은 현우의 서재에 있는 낡은 책장이었다. 럭키는 책장 한쪽을 코로 밀며 낑낑거렸다. 현우는 럭키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책 한 권이 꽂혀 있었는데 다른 책들과는 달리 겉표지가 달하 있었다. 현우는 책을 꺼내 들었다. 책은 김지혜가 즐겨 읽던 시집이었다. 그리고 책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지혜가 럭키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김지혜의 필체로 사랑하는 나의 현우에게 그리고 나의 럭키에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현우의 손이 떨렸다. 이 사진은 김지혜가 사라지기 전 현우에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잊고 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지혜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다. 이종민이 그 편지를 가로챘을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사진을 들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현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그를 지그시 올려다보았다.
준호의 눈빛은 럭키의 눈빛처럼 깊고 영롱했다. 회장님, 엄마가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럭키는 엄마의 비밀을 아는 친구라고요. 준호가 말했다. 현우는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준호가 럭키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럭키가 준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현우는 럭키가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럭키는 김지혜가 현우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고 지혜의 비밀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럭키는 현우와 김지혜 사이의 연결고리였고 이제는 현우와 아이들을 이어주는 존재였다. 현우는 럭키의 안내를 따라 김지혜의 흔적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지혜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던 사설 탐정의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탐정은 당시 김지혜가 강제로 이주당했고 그녀의 신분이 완전히 세탁되었다는 보고서를 남겼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이종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탐정의 보고서에는 김지혜가 사라진 후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한 병원에서 그녀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지혜는 사라지기 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탐정은 그 이상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이종민의 압력 때문이었다. 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종민은 김지혜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그는 이제 이종민의 모든 죄를 단죄하고 김지혜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는 김지혜의 아이들, 수민과 준호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복수심에 불탔던 과거에서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현우는 럭키의 안내와 낡은 시집 속 사진, 그리고 과거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통해 김지혜의 사라짐이 단순한 이별이 아닌 이종민의 치밀한 음모임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를 향한 죄책감과 이종민을 향한 분노가 거세게 휘몰아쳤다. 20년 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그는 이제 김지혜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선우그룹 회장실은 이종민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이종민은 이현우의 삼촌이자 선우그룹의 실세로서 모든 경영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조카를 아끼는 척했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현우를 견제하고 그의 약점을 잡으려 했다. 현우는 이종민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김지혜의 일까지 그가 개입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현우는 이종민을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이종민과 관련된 모든 과거 자료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0년 전 김지혜가 사라지기 직전 이종민의 수상한 움직임과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현우는 이종민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종민은 현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현우야,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종민은 현우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다. 삼촌, 20년 전 김지혜 씨가 사라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숨어 있었다. 이종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하게 변했다. 지혜,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 아니더냐?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냐?
이종민은 애써 침착한 척했다. 삼촌은 그 여자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종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지혜 씨는 삼촌의 음모 때문에 내게서 강제로 떨어져 나갔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나와 똑같이 닮은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민과 준호의 사진을 이종민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이종민은 사진 속 아이들을 보고 경악했다. 특히 준호의 얼굴은 김지혜와 현우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이건 대체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냐? 이종민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근거요. 삼촌이 김지혜 씨에게 주었던 마지막 편지를 가로챈 증거, 그녀의 신분을 조작하고 강제로 이주시킨 증거, 그리고 그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이 삼촌의 계획이었죠.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찾은 모든 단서들을 이종민에게 들이밀었다. 이종민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졌다. 감히 네가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해, 선우그룹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감히 천박한 여자 따위가 선우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는 없었어. 이종민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가득했다. 네가 그 여자에게 미쳐서 선우그룹을 망칠까봐 내가 선수를 친 것뿐이다. 사랑을 감히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삼촌의 눈빛은 너무나 추악하군요. 현우는 이를 갈았다. 삼촌은 김지혜 씨를 이용해 선우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려 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비참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외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현우의 말은 이종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죄악을 파헤쳤다. 이종민은 김지혜의 순수한 예술적 재능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김지혜의 작품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고, 김지혜가 자신의 탐욕에 동조하지 않자 그녀를 방해물로 여기고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20년 전 일이야. 아무도 그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이기겠다는 것이냐. 선우그룹의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 이종민은 비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때 현우의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이 엿보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준호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현우는 이종민의 얼굴을 보았다. 이종민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다. 비서의 말은 이종민의 또 다른 음모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종민은 현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선수를 쳐 현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현우야, 네가 쓸데없이 과거를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종민은 현우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삼촌, 제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폭로한 비자금은 모두 삼촌이 빼돌린 선우그룹의 돈이었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우는 20년 전부터 이종민의 수상한 재산 증식 과정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종민의 비리 증거를 은밀하게 수집해왔다. 그는 이종민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비자금 조작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던 것이다. 이종민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렸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날 이후 현우와 이종민 사이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종민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현우를 압박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정치권과 유착하여 현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현우는 선우그룹 회장직에서 해임되었고 모든 재산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종민을 단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종민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맥과 자산을 동원했다. 현우의 유일한 피난처는 수민과 준호가 있는 집이었다. 아이들은 현우의 힘든 상황을 아는 듯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수민은 현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준호는 현우의 무릎에 기대어 그의 손을 잡았다. 럭키는 현우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럭키의 존재는 현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특히 준호는 현우의 마음속 아픔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눈을 보며 슬픔을 느꼈고 현우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준호는 가끔씩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회장님, 엄마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회장님을 용서했다고 말해요. 준호가 말했다. 현우는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준호가 김지혜의 영혼과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 현우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혜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준호의 말은 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지혜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현우는 아이들에게 김지혜의 흔적을 더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이들이 김지혜의 삶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수민은 엄마의 낡은 보물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김지혜가 직접 그린 그림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김지혜가 현우를 떠난 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종민의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신분을 바꾸고 외딴 곳으로 이주해야 했던 비참한 삶. 그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현우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우를 그리워하고 그의 행복을 빌었다. 그녀는 자신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나의 현우에게 나는 너를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의 행복을 빌었고 너의 성공을 응원했어. 그리고 나의 아이들을 부디 너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 현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다. 김지혜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종민의 잔혹한 음모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고 결국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우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걱정했던 것이다. 현우의 마음속에서 김지혜를 향한 모든 오해와 원망이 사라졌다. 오직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이종민에 대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때 준호가 럭키를 끌고 현우에게 다가왔다. 럭키의 목에는 작은 끈이 묶여 있었고 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준호는 열쇠를 현우에게 내밀며 말했다. 회장님, 럭키가 이걸 찾았어요. 엄마가 럭키 목걸이에 숨겨두셨대요. 현우는 열쇠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작고 낡은 금고 열쇠였다.
럭키가 김지혜의 마지막 비밀을 숨겨둔 곳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 열쇠는 이종민을 단죄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다. 럭키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현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김지혜가 현우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다. 럭키가 찾아낸 금고 열쇠는 이현우에게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20년 전 김지혜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이종민의 잔혹한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이었다. 현우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삼촌의 모든 죄를 단죄하고 김지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두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먼저 금고 열쇠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김지혜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럭키의 행동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지혜의 일기장에는 그녀가 힘들 때마다 자주 찾아갔던 비밀스러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미술 학원이었고 그곳에 그녀만의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금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우는 비서에게 미술 학원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몇 시간 후 그 미술 학원이 이미 오래전에 폐업하고 낡은 창고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현우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창고는 낡고 으스스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현우는 럭키와 함께 창고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럭키는 김지혜의 흔적을 찾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창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럭키가 낡은 벽 한쪽에서 멈춰서서 낑낑거렸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액자 뒤에는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김지혜가 그린 자화상이었다. 현우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액자 뒤의 벽에는 작은 틈이 나 있었다. 럭키가 가리키는 곳이었다. 현우는 열쇠를 틈에 넣어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벽 안쪽에서 작은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은 어두웠지만 현우의 손전등 불빛에 몇 개의 낡은 서류철과 작은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서류철 안에는 김지혜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 그녀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그녀가 앓았던 희귀병에 대한 진단서가 담겨 있었다. 진단서에는 김지혜가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며 수술 없이는 오래 살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시한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김지혜가 사라진 것이 이종민의 협박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한부 삶 때문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현우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홀로 병마와 싸웠던 것이다. 금고 안의 작은 상자 속에는 김지혜가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현우가 20년 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편지였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나의 현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너의 곁에 없을지도 몰라. 미안해. 너를 떠나야만 했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고 용감한 여자가 아니야. 나는 아팠고 너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너에게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너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고 나의 전부였어.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야. 나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 수민이와 준호는 나의 희망이자 삶의 이유야. 그들은 너를 닮았어.
특히 준호는 너의 눈빛을 닮았지. 언젠가 네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부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렴. 나는 너의 행복을 빌고 너의 성공을 응원할 거야. 너의 곁에서 영원히 너를 지켜볼게. 사랑하는 김지혜로부터. 현우는 편지를 읽는 내내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김지혜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이종민의 음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병 때문이기도 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지혜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준호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럭키는 준호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현우의 눈물을 보더니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낀 듯 현우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왜 울어요, 엄마가? 엄마가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행복하대요. 준호가 말했다. 현우는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준호가 김지혜의 영혼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안았다. 준호의 작은 처는 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준호는 김지혜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철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철 안에는 김지혜가 이종민과 거래했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종민은 김지혜의 병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여 현우를 떠나게 만들었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려 했다. 김지혜는 아이들을 위해 이종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종민은 김지혜가 만든 작품들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고 그 수익을 모두 가로챘던 것이다. 그리고 김지혜가 자신의 병으로 인해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종민은 그녀를 매정하게 버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홀로 외롭게 병마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다. 현우는 이종민의 악행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이종민이 김지혜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까지도 이용했던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이제 이종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현우는 모든 증거들을 챙겨 창고를 나섰다. 럭키는 그의 뒤를 따랐고 준호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김지혜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두 아이를 지키고 이종민에게 복수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이종민에게 연락했다. 삼촌, 김지혜 씨의 금고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삼촌의 모든 죄가 담긴 증거들이죠.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종민은 현우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현우가 그 금고의 존재를 알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하려는 것이냐? 이종민은 소리쳤다. 협박이 아닙니다. 삼촌,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삼촌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삼촌을 단죄할 겁니다. 그리고 김지혜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종민은 현우의 말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현우를 미행하고 그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현우가 숨기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이용해 현우를 협박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수민과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럭키와 함께 평화롭게 걷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아이들을 강제로 채 태우려 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민이가 소리쳤다.
준호는 남자들의 손길에 저항하며 럭키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럭키는 아이들을 지키려는 듯 남자들을 향해 맹렬히 짖으며 달려들었다. 남자들은 럭키를 발로 차려 했지만 럭키는 민첩하게 피하며 그들의 다리를 물었다. 럭키의 맹렬한 공격에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 틈을 타 수미는 준호의 손을 잡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아이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들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고 럭키는 아이들이 탄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럭키는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의 맹렬한 짖음은 현우에게 아이들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사무실에서 이종민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로 럭키의 GPS 신호가 잡혔다. 럭키의 신호는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산책 경로가 아니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설 경호팀을 동원하여 럭키의 신호를 추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함께 아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이종민, 그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럭키의 GPS 신호는 이현우의 심장을 죄어왔다. 그의 눈앞에는 이종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들을 납치하다니 이종민의 악행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 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경호 인력을 동원하여 럭키의 신호를 추적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수민과 준호는 납치범들의 승합차 안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준호는 럭키가 자신에게 숨겨주었던 작은 목각 인형을 꽉 쥐고 있었다. 목각 인형은 엄마 김지혜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준호는 인형에서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럭키는 승합차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가고 있었다. 그의 맹렬한 짖음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현우에게는 절박한 신호가 되었다. 승합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폐창고 단지로 향했다. 그곳은 이종민이 은밀하게 사용하던 비밀 장소였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수민과 준호는 창고 한쪽 구석에 던져졌다. 남자들은 아이들을 감시하며 이종민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종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잘했다. 그 이현우 녀석이 이젠 제 발로 걸어오겠지. 그 녀석의 약점은 김지혜, 그리고 그 김지혜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니까. 수민은 이종민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이종민은 자신들의 엄마를 불행하게 만든 원수였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준호는 럭키가 자신에게 준 목각 인형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아빠, 도와줘. 현우는 경호팀과 함께 럭키의 GPS 신호를 따라 폐창고 단지에 도착했다. 창고 주변은 적막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경호팀에게 창고를 포위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총을 꺼내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는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현우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움직였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있는 곳 뒤에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수민과 준호가 밧줄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들 옆에는 이종민의 부하 2명이 서 있었다. 현우는 권총을 겨누고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을 풀어줘.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 어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현우는 민첩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권총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현우는 남자들의 팔을 꺾고 그들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었다. 회장님, 수민이가 울먹이며 현우의 품에 안겼다. 아빠 준호는 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준호의 말에 현우는 잠시 멈칫했다. 준호는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현우는 준호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동과 함께 두 아이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맹세가 솟아올랐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이종민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결국 왔군. 이현우, 네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착할 줄은 몰랐다. 이종민은 비아냥거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삼촌,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시죠. 현우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말했다. 끝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종민은 총구를 현우에게 겨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파괴할 거야. 김지혜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종민의 말에 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종민이 김지혜에게 했던 악행을 되갚아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삼촌, 김지혜 씨는 삼촌의 욕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삼촌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를 갈았다. 닥쳐, 그 여자는 나를 거역했어. 나의 계획을 방해했어. 그러니 죽어 마땅한 거지. 이종민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그때 럭키가 창고문으로 뛰어들어왔다. 럭키는 이종민을 향해 맹렬히 짖으며 달려들었다. 이종민은 럭키를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럭키는 민첩하게 피하며 이종민의 다리를 물었다. 이종민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그 틈을 타 현우는 이종민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현우는 이종민의 손을 꺾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삼촌, 이제 끝났습니다. 삼촌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삼촌을 단죄할 겁니다. 현우는 이종민의 목을 조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쿨럭, 쿨럭, 이 빌어먹을 자식 네가 감히 나를. 이종민은 숨을 헐떡이며 발악했다. 그때 준호가 럭키에게 숨겨주었던 목각 인형을 현우에게 내밀었다. 준호는 현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아빠의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내라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준호의 말에 손에 힘을 풀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지혜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복수가 아닌 용서, 증오가 아닌 사랑. 현우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현우는 이종민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김지혜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이종민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이종민은 마지막까지 현우를 노려보며 저주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의 야망은 결국 파멸로 끝났다. 현우는 수민과 준호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무사했다.
현우는 아이들의 얼굴에 키스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김지혜의 삶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비극적인 삶에 슬퍼했지만 동시에 엄마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그날 밤 현우는 아이들과 함께 김지혜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고 김지혜의 사진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현우는 김지혜의 사진 앞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놓았다. 지혜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야 너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 너는 내게 두 아이를 선물해 주었구나.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할 거야. 너의 꿈을 대신 이뤄줄게. 현우는 김지혜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수민과 준호는 엄마의 사진 앞에 서서 작게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럭키는 김지혜의 사진 앞에서 낑낑거렸다. 그는 마치 김지혜와 재회한 듯 그녀의 사진을 핥으며 그리움을 표현했다. 현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김지혜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세계는 한때 첫사랑을 잃고 복수심에 불탔던 과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며 김지혜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는 선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김지혜를 위해 남은 삶을 바칠 것이었다. 럭키는 현우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이종민의 체포 소식은 선우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의 비리와 악행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현우는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폭로와 김지혜의 금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닌 진실을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인물임을 세상에 알렸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와 함께 아이들과 지혜를 지켰다는 깊은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수민과 준호는 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들은 현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특히 준호는 현우의 불안한 마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알 수 없는 위로의 말들을 건네곤 했다. 럭키는 현우와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는 현우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그를 지켜보거나 아이들이 뛰어놀 때면 함께 어울리며 활력을 불어넣었다. 럭키는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가족이었다. 현우는 재판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종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활한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다. 그는 현우의 폭로를 재산을 노린 조카의 음해로 몰아갔고 김지혜의 금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우는 이종민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지혜의 억울함을 풀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이종민의 변호인단은 현우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가 김지혜와 아이들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공격했다. 현우는 냉정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김지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때 현우의 비서가 새로운 증인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김지혜가 이종민의 협박으로 인해 신분을 바꾸고 이주했던 외딴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다. 간호사는 김지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김지혜가 이종민의 협박으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병세가 악화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김지혜가 홀로 병마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과정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김지혜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종민 씨는 김지혜 씨가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작품을 빼앗고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간호사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종민의 변호인단은 간호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며 신빙성을 부정하려 했다. 그들은 김지혜가 앓았던 희귀병이 유전적인 질병이며 그녀의 죽음이 이종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때 준호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럭키가 준호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다. 준호는 현우의 손을 잡고 증인석으로 향했다. 준호의 작은 체구는 법정의 웅장함 속에서 더욱 작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제 이름은 강준호입니다. 김지혜 엄마의 아들이에요.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이종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삼촌, 왜 그랬어요? 왜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왜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이종민은 준호의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어린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네가 뭘 안다고? 이종민은 소리쳤다. 준호는 이종민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럭키를 가리키며 말했다. 럭키는 엄마의 비밀을 알아요. 럭키는 삼촌이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를 아프게 하는 것을 봤어요. 럭키는 삼촌의 나쁜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준호의 말에 법정은 술렁거렸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증언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준호는 럭키가 이종민의 악행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레오키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곁에 있었어요. 럭키는 엄마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아요. 럭키는 엄마가 삼촌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준호는 럭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김지혜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이종민은 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럭키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럭키는 20년 전 김지혜의 곁을 지켰던 유일한 증인이었고 이제는 이종민의 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현우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현우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김지혜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듯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재판장님, 이 아이의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김지혜 씨의 영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김지혜 씨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럭키라는 강아지는 20년 전부터 이종민의 악행을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현우는 냉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는 준호의 증언과 럭키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럭키를 증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동을 재판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간호사의 증언과 김지혜의 유품, 그리고 현우가 찾아낸 이종민의 비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종민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은 최종적으로 이종민의 패배로 끝났다. 이종민은 살인 방조, 유기, 재산 편취, 그리고 비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하들 또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선우그룹은 이종민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개편되었다. 현우는 재판 결과에 만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승리했지만 김지혜는 돌아올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현우는 수민, 준호, 그리고 럭키와 함께 김지혜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현우는 김지혜의 사진 앞에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놓았다. 지혜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너의 억울함을 풀고 이종민을 단죄했어. 너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현우는 김지혜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수민은 엄마의 사진 앞에서 작게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준호는 엄마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럭키는 김지혜의 사진 앞에서 낑낑거렸다. 그는 마치 김지혜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 그녀의 사진을 핥으며 그리움을 표현했다. 현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나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김지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선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김지혜를 위해 남은 삶을 바칠 것이었다. 럭키는 현우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다. 선우그룹을 뒤흔들었던 이종민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20년 묵은 죄악은 만천에 드러났고 사법 정의는 비록 더디지만 결국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현우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재산 대부분을 잃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와 명예도 줄 수 없는 평화와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김지혜와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현우의 삶은 이제 수민과 준호, 그리고 럭키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최고급 저택을 떠나 아담하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현우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수민과 준호는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현우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20년의 사랑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럭키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수민은 김지혜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겼고 그녀의 작품에는 김지혜의 순수함과 감성이 배어 있었다. 현우는 수민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김지혜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수민을 통해 이루어주고 싶었다. 수민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준호는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끔씩 알 수 없는 예지몽을 꾸곤 했다. 그는 현우가 힘들어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위로의 말들을 건넸고 현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김지혜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준호는 현우에게 김지혜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했으며 그의 행복을 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현우는 김지혜의 금고에서 발견된 그녀의 작품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김지혜가 살아생전 그렸던 그림들과 그녀가 직접 만든 공예품들이 전시되었다. 현우는 전시회를 통해 김지혜의 재능과 그녀의 삶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지혜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현우가 설립한 김지혜 예술재단에 기부되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예술가 지망생들을 지원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우는 이 재단을 통해 김지혜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김지혜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주최한 자선음악회에 수민과 준호가 무대에 섰다. 수민은 피아노를 연주했고 준호는 그 옆에서 엄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다. 그들의 연주와 노래는 순수하고 감동적이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고 현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김지혜의 환영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들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럭키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영롱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선우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얻었다. 그는 김지혜가 남긴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고 그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김지혜의 죽음은 현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김지혜의 희생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수민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뛰어난 예술가로 성장했고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준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럭키는 현우와 아이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그는 김지혜와 현우의 사랑을 지켜본 증인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함께한 수호자였다. 럭키의 존재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현우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수민과 준호의 곁을 지켰고 재단을 통해 김지혜의 정신을 이어갔다. 그의 집벽에는 김지혜와 수민, 준호, 그리고 럭키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들은 모두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다. 어느 맑은 날, 현우는 김지혜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는 김지혜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지혜야,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해.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너의 꿈도 이루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 너는 내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었구나. 고맙다. 지혜야, 사랑한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김지혜와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